특별생방송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진행을 맡은 EBS 강사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강사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수능시험 날입니다.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D-Day. 네, 바로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쯤 학생들이 입시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이 막 시작할 것 같은데요.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하여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신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죠.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특별 생방송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1부 D-Day EBS가 함께합니다부터 국어, 수학, 영어 등 영역별 출제 경향 분석은 물론이고요. 남은 대입 준비 전략까지 총 4부에 걸쳐 EBS 1TV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부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BS 진로진학 상담위원 최규동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외고에서 근무하고 있고 EBSI 진로진학 대입상담실에서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규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BS 금창호 기자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교육뉴스부 교육전문기자 금창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하는 기관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랑 교육부 취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025 학년도 입시 경향에 대해서 우리 브리핑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해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열심히 지도해 주신 일선 선생님들과 정성을 다해 돌봐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기까지 문항 출제와 검토, 인쇄와 배송, 보안 경비와 교통 지원, 시험장 운영과 감독 참여 등 1년의 시험 시행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수능시험으로 빚어지는 일상의 번거로움을 용인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출제위원장님께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 2,670명이며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시험 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 755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시험은 이제 바로 8시 40분에 시작되며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 편의 제공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됩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늘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이의 신청은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9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를 끝낸 후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채점은 이렇게 확정된 정답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며 성적은 12월 6일에 수험생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브리핑을 마치고 금년도 수능 출제와 검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두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출제위원장님이신 동국대학교 최중철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검토위원장님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이간용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최중철 위원장님께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최중철 교수입니다. 먼저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잘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출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한국교육평가원과 현장의 관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 영역에서 2015 개정교육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또한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어 영역은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학 영역은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향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 대한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하여 듣기, 독해, 의사소통 능력 등 균형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작년 수능과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에서 연계하였습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자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 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현 기자님. 네, 지금까지 세종시 현장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네, 금 기자님, 이번 수능 시험정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으로 수능까지의 이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수험생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하게 만든 큰 변수 올해 초에 터졌습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입학 정원 증가 규모는 2,000명이었지만 올해는 일단 한시적으로 1,509명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생을 뽑는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최종 선발 인원이 4,610명이었습니다. 서울대 자연계열 선발 규모와 비슷한 인원이 통째로 들어온 만큼 최상위권 합격선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의료계의 반발이 크고 아직도 의대생과 전공의는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혼란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의대 증원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모집 정원은 변동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번 정시에서 추가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의대 증원만큼 어쩌면 오히려 더 우리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전공 선발의 확대입니다. 이 전공을 고르지 않고 입학을 해서 대학 수업을 들어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찾아가는 일명 자율전공 선택제인데요. 올해 무전공 선발 인원은 38,000명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의대 증원이 주로 최상위권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면 무전공 확대는 거의 모든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정 학과의 선발 인원이 줄고 대규모로 수험생을 뽑는 무전공이 늘기 때문에 내가 가려던 학과의 기존 입시 결과를 활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 수능 이후에 정시에 지원을 할 때 우리 수험생들 입결의 변동성을 꼼꼼히 따져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능 출제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U2한 시험, 6월과 9월 모의평가도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두 모의평가의 난이도 편차가 너무 커서 수능 난도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먼저 6월 모의평가 정말 어려웠죠.
특히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1.47%,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 상대평가로 출제되던 대로 확대를 해봐도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평이 나왔었습니다. 이 시험이 어려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표준 점수 최고점, 수학과 국어 영역의 최고점이 145점을 넘겨서 역시 쉽지 않은 시험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9월 모의평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영어 1등급 비율 약 11%여서 6월 모평에 비해 매우 쉬워졌다는 게 숫자로 드러났었죠. 또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도 각각 129점과 136점으로 평이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수능은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나올 거란 평이 지배적인데요. 오늘 결과 잘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가 돼서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킬러 문항을 위시한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큰 화두였는데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보셨듯이 올해도 이어갑니다. EBS 선생님들이 진행한 6월과 9월 모의평가 분석에서도 킬러 문항은 확실히 배제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시험이 무조건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건 금물입니다. 이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선지, 일명 매력적인 오답이 많이 배치가 되면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어느 때보다도 변수가 많은 이번 입시, 수험생들 오늘 수능부터 원하는 성적 받고 목표로 하는 대학에도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금창호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규정 선생님, 금창호 기자님이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 EBSI 대입 상담실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내용들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수능을 앞두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들이 제일 많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시험 문제풀이 시간에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시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다. 마지막까지 하면은 뭔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대답해주기가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금 기자님은 어제 예비 소집일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일단 저희가 어제 서울 중앙고등학교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수험표를 받을 때는 약간 긴장감이 있는 표정이 많이 드러났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친구들도 뭐 떨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다. 이 수험표를 받으니까 진짜 수능을 보는 기분이 든다. 이런 얘기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도 이 1, 2학년들이 이제 3학년들이 학교를 나갈 때 응원하는 이 응원전을 진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좀 웃으면서 학교를 나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힘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비 소집도 이제 이어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그곳을 가는 학생들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가 한 2016년, 17년 그때였는데 그때까지는 뭐 오후까지 고사장이 어딘지 내가 시험 볼 교실 어딘지 확인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좀 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어제는 그렇게까지 뭐 많은 학생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다 응원을 받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가슴이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자, 2025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기동 선생님?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일단 2025 수능의 주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서 킬러 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적절한 변별력을 유지한다. 자, 이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이거와 연계되는 수능 출제 연계율 요거를 50% 정도 유지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가원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서 출제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잠시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 수능에서도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기자님. 네, 아무래도 그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BS 평가 선생님들께서도 킬러 문항 이제 배제됐다 이런 거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평가원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킬러 문항 배제하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좀 충분히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난이도 사실 좀 측면에서 보면은 그 6월이 사실 상당히 좀 쉽고 6월이 상당히 어렵고 9월이 좀 상당히 쉬운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 좀 전화를 돌려보니까 사실 학생들의 정확한 그 위치를 확인하기는 조금 두 시험 다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능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어렵게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선생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규정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 수능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25 수능은 6월보다는 쉽고 9월보다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경우는 그 수험생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리고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으로 이제 난이도 차이가 났었던 6월과 9월의 경향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도 6월과 9월 모평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난이도를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 생방송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도 다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금 기자님. 기자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이번 수능 출제 의도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사실 아까 뭐 출제 경향 발표를 보시기도 했겠지만 이 출제 경향 발표라는 게 매년 크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작년도 출제 경향을 들고 왔는데 사실 여기서도 6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발표를 하신 것도 딱 똑같이 6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뭐 킬러 문항 배제,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에 맞춰서 출제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좀 측정할 수 있도록 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는 이제 난이도 편차가 크게 나지 않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영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또 출제를 했다. 그리고 EBS 연계가 50% 수준으로 냈다라고 했는데 이런 특징들이 아마 계속 좀 작년하고 비슷하게 기조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작년에 그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많이 터졌다 보니까 그런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서를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강조를 한 번 더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수험생들 외에도 올해 수능을 잘 분석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비 수험생들일 텐데요. 예비 수험생들은 오늘 수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가장 긴장을 할 사람들은 예비 수험생들, 현재 고2 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수험생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교과 개념에 대한 정확한 학습, 이것이 이제 철저히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기반해서 올해 수능과 모의고사 문제들을 포함한 역대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2016 이제 수능 문항은 아무래도 이것과 가장 비슷한 유형의 문항이라는 것이 역대 기출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 문항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EBS의 그 해설 강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기출 문제도 분석을 잘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프리 과정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공부를 철저히 진행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한참 학생들이 국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쵸. 혹시 실제로 수능을 보셨을 때 국어 시험 보실 때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시험을 본 지가 너무 오래가 돼서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국어 시험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지문하고 이제 문제 사이의 관계를 좀 파악하는 거에 중점을 많이 둬서 풀었던 것 같거든요. 뭐 요즘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한번 먼저 보고 선지들을 쭉 한번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지문을 읽을 때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내용이나 유형이 바뀌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그런 방식을 좀 적용해서 하면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규정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이제 국어 시험을 볼 때였어요. 근데 이제 수능 시험 전에
우연히 신문에서 이제 사설 시조를 하나 봤었는데 오, 신문에서 사설 네네. 시조를. 근데 그 사설 시조가 실제로 문학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오. 근데 이게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요. 제가 그 사설 시조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풀었다가 틀렸습니다. 낭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본인의 이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끝까지 제시문을 읽고 선택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어 시험을 딱 봤을 때 너무 긴장했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험지를 딱 펴고 읽는데 머리가 하얘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렇게 문제 풀다가는 다 틀리면 나 다시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더 긴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음 생각했던 게 그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풀자.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니다. 맨날 모의고사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차근차근 좀 진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요. 뭐지 이게 이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싹 차분해지더니 진짜 모의고사처럼 이제 남은 과목들도 쭉 풀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어땠어요? 저도 좀 이제 1교시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시험을 보고 있고 이제 예비 수험생들에게는 또 다음 시험이 본인들이 주인공이 될 테니까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을 꼼꼼히 분석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테니까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팁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윤희입니다. 지금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예비 수험생 학생들도 사실 하루 종일 긴장을 하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예비 수험생들은요, 수능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고득점 방법. 어떻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과목별 시그니처 공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미 선생님,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능에서 가장 먼저 시험 보는 국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기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기출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방법보다는 지금부터 쌤이 소개시켜드리는 시그니처 공부법 3단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기본 개념을 철저히 하라 인데요. 기본 개념이 부족하면 응용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철저히 다진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에서는요, 다진 기본 개념으로 문제에 적용을 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면서 내가 문제를 풀면서 부족했던 혹은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해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요, 문제 풀이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시간 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안배 연습을 수능 직전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그니처 공부법 3단계로 공부를 하시면 사실 나는 국어가 너무 어려워. 이런 친구들도 원하는 원등급으로 훨씬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역시 기본 개념 잡는 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풀다가 학생들이 바로 해설지를 보는 경우예요. 수학의 시그니처 공부법 3단계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단계, 기본 개념 익혀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개념을 정리한 후에 기본 유형 문항을 충분히 풀어보면 실수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2단계, 실전 문제를 풀며 약점을 파악한 단계인데요. 이때는 직접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빈 노트에다가 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후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걸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 약한 유형을요, 파악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역시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실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을 끝났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뭐든지 처음에 개념을 잡는 게 쉽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해설지를 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한다는 점, 그리고 처음과 끝까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이 점이 바로 수학 1등급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영어 시그니처 공부 방법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뭐니 해도 어휘죠. 어휘를 최소 하루에 5개 이상을 공부하자입니다. 사실 매일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기적인 어휘 학습,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먹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문 공부를 통해서 어려운 문장들, 복잡한 문장들을 해결해보자라는 겁니다. 의미 단위로 구문을 통해서 끊어서 해석을 하시면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구문 공부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3단계는 논리적인 독해를 하는 건데요. 이거 쉽지 않죠. 학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직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학교 선생님이 찾아주시는 정답의 근거, 오답을 소거해가면서 논리적인 독해 실력을 쑥쑥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독해까지 완성하실 수 있어요. 역시 영어 선생이라서 공부법도 쏙쏙 귀에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과탐과 서탐의 시그니처 공부법 한번 알아볼까요? 서탐, 과탐 과목의 시그니처 공부법은요, 단거나 노트 만들기와 시간관리 연습입니다. 탐구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서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탐구 과목은요,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면 공부했던 것들이 빠짐없이 시험장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충분히 공부한 후에는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시고요. 문제 속에 특별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단과나 노트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0분 동안 20문항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내년 수능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쌤들이 말씀드린 이 시그니처 공부 방법을 잘 활용하고 기억해서 실천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등급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안녕! 네, 두 분 선생님들께서 영역별로 중요한 팁들을 아주 꼼꼼하고 친절하게 전수해 주셨는데 예비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걸 꼭 들었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안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꼭 나중에 또 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 그럼요. 너무 중요하네요. 최규정 선생님, 여기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실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정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 좋은 팁, 꿀팁이 있다면 어떻게 답변을 평소에 네. 주시는지.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학생들이 이제 쉬운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중하지 않고 문항을 살펴보다가 뭐 계산상의 실수나 자, 이런 일들을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등호를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문제를 풀 때 천천히 정독하면서 기호들, 사소한 기호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문제를 풀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1교시 시험을 잘 풀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첫 시험에서 막 막혀서 굉장히 이 멘탈이 흔들흔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험생들이 제 생각에 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가 빨리 버릴 줄 아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교시도 잘 못 봤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좀 빨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수학을 좀 대비해서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쉬는 시간 동안 계속 국어 영역에만 메모리 돼 있다 보면은 수학마저도 좀 잘 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영역
영역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풀다가 당연히 막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조금 이거는 안 된다. 빨리 판단하고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빨리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멘탈 관리에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오후 5시 넘어서까지 계속 영역들이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시간이 계속 이제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1교시가 지난 거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면은 아마 원하는 성적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도 이제 뭐 6월이나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사실 수능과의 성적 차이가 좀 상당히 크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많이 좀 그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좀 집중을 많이 해서 풀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지금 시험 치르고 있는 수험생 친구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잘 풀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신 네. 성적 변화를 너무 민망한데요. 네. 이게 시험이 어려워도 멘탈이 흔들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가장 강한 과목이 국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어를 잘하고 저는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너무 자신 있고 수학에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국어 시험지를 딱 받고 풀어내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자신 있는 과목을 좀 어려워주고 좀 약한 과목에서 좀 쉽게 나왔으면 했는데 그럴 때도 조금 이게 멘탈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최규정 선생님도 혹시 따로 멘탈 관리하는 비법 좀 알려주시면요. 저는 항상 평소에 멘탈 관리 좀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수능 당일날 내가 이 지난 시험은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시험을 준비해야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 무수히 많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항상 실전처럼 시험을 봤었고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비 수험생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수능 때에 맞춰서 준비하지 말고 미리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마치 실전처럼 준비를 하시면 멘탈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최규동 상담위원님 그리고 금창호 기자님,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직접 듣지는 못하겠죠. 네, 그런데 그 기운은 아마 그대로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시험장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수능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노력들이 오늘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네, 금창호 기자님. 네. 수험생 여러분들 이른 아침부터 또 오후 5시 넘어서까지 계속 시험을 좀 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분히 끝까지 문제 다 맞출 수 있게 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늘 수능으로 입시 일정이 모두가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정시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일정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 보러 수능 시험장 가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많이 짠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시험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도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든든한 그 백이 있다는 걸 알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그냥 몸이 아픈 친구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맞아요. 컨디션 관리 잘 했는데 혹시 오늘 배가 아프다거나 이런 친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열심히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최규동 상담위원님, 금창호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2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역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잠시 후 11시 5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